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 베너, 몽골 날씨가 제가 있을 때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오늘은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도리어 한국의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아요. 몽골하고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 날씨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은 중간고사 이전에 강의를 중간 다 끝내지 못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인구 및 고용 정책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제가 현재 강의에서 했던 부분들을 머릿속에 두면서 사실 그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를 두면서 다시 우리 원래 강의 위치로 돌아와서 중화공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의 중화공업화는 말씀을 늘 강조했지만 매우 중요한 한국 경제가 테이크업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중화공업의 건설 원칙, 그다음에 투자 사업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선정의 원칙, 그다음에 투자 사업의 건설을 또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 원칙은 이렇습니다. 아, 일단은 생산된 제품이 되도록이면 수출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량 수출을 할 원칙을 세웠죠. 이렇게 전량 수출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해외에서 한국의 제품을 사줘야 이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가격 경쟁력이나 또는 품질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달성 불가능한 얘기죠. 그만큼 이제 품질에도 또 가격에도 자식 경쟁력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공장 규모를 적게 만들지 않았어요. 크게 만들되 국제적인 그 공장 규모 이상으로 만들겠다. 이거 왜 그럴까요? 공장을 크게 지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몽골에서 제가 봤지만 상당히 많은 땅이 있잖아요. 몽골에서도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일단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큰 규모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걸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이 이제 국제 수준에 맞췄다. 이 국제 수준에 맞췄다고 하는 거는 그 가격이라는 건 매우 델리케이트하잖아요. 높게 할 수도 없고 낮게 할 수도 없고 자기의 이익이 보장이 되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가격과 유사한 거의 맞춰야 되니까 또 어쨌거나 국제 수준의 인터내셔널 한 프라이스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산 공정에 공해 발생을 아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해라고 하는 문제를 염두에 뒀다는 게 매우 진보적입니다.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Sustainable Economic Growth, 지속 가능 성장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도 고려해 가면서 공업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본질적인 의미가. 근데 그때 한국 경제 관료들이 여기까지 생각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는 자기 자본이 최소한 30%는 있어야 된다. 100% 외국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이 최소한 있어야 자본에 대한 뭐랄까 소유권도 있어야 되겠고 자기 주도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합작 투자를 할 때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50% 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얘기는 뭐예요? 49%까지만 되겠다는 거죠. 보통 국제적인 투자를 할 때의 퍼센테이지 비율 49 대 51 또는 51 대 49 이러잖아요. 단지 숫자를 장난하는 게 아니라
50%가 넘게 되면 경영 주도권을 줄 수 있어요. 51%를 갖는 측이 경영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 자본이 51%를 갖게 되면 지분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의사결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에서는 그게 5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입지를 기업들이 정하는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자본주의 사회니까 정부가 일정 부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도 고려가 되고 또 땅 부지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이 지역을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까지 이제 염두에 뒀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은 몽골과 달리 삼면, 세면이 좀 더 바다예요. 전용 부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원칙적으로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표 5-4에 보면 나머지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과 같은 건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럼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번 대상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제철, 철강이죠, 철강. 조선, 금속, 석유화학, 그다음에 석유화학과 정유는 같은 거죠, 뭐 사실은. 정유, 비철금속, 비료, 전부 다 중화학공업이잖아요. 경공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정된 이 산업들은 전부 전방 효과, 유발 효과, 후방 유발 효과가 강한 그런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가지고 리딩 섹터로 삼아서 한국의 산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9번에 보면 합작 및 차관의 계약 조건. 그러니까 원재료의 장기 조달 계획이라든지 엔지니어링 및 노하우, 제품의 수출 보장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조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예, 매우 디테일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투자 사업의 선정은 원칙이에요. 앞에는 전체적인 뭐랄까 움브렐라식으로 중화공업의 설정 원칙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투자 사업을 설정할 때는 어떤 효과를 염두에 뒀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전방 또는 후방 연쇄 효과, 연관 효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산업이 제조업이든 아니면은 전산업이든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부가가치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전후방 연관 효과하고 매우 관계가 깊은 얘기입니다. 그다음 외화 가득이라는 건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US 달러죠. 달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선정하겠다. 그다음에 국가 자본 활용도. 사실은 한국이 가동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무슨 우리가 철강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사실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그쪽도 내셔널 리소스죠. 그다음에 외자 유치성, 외자를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가?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외국 투자가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가는 매력 있는 그런 산업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만족스러운 업종이 6개 업종으로 이제 추려졌어요. 첫 번째가 철강, 두 번째가 금속, 그 다음에 기계, 조선은 배를 만드는 거죠. shipbuilding, 그다음 전자,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 업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음, 몽골에서는 이 주도 업종이 지금 한국과는 달라지겠죠.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투자 사업에 대한 그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투자 사업인 공장을 짓는 거죠. 공장을 짓는데 가장 건설 기간을 되도록이면 단축한다. 그러니까
자본을 투입을 해서 최단시간 내에 공장을 건설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가 최신의 기술을 접목한다는 거죠. 아, 그건 당연하겠죠. 뭐, 올드 테크놀로지를 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시설 비용을 이제 정부 부담을 하도록 한다. 이건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다음에가 이제 특히 이 정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국토를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는데 한 측면만을 강조해서 국토를 개발하면 안 되겠죠. 지역 간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따라서 사회 간접 자본이 지원이 돼야 되겠죠.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또 비행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컴플렉스 그러니까 공업 단지를 만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공업 단지를 한국에서 만들었는데요. 한번 잠깐 살펴보면 한국의 공업 단지가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공업 단지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대표적인 게 기계 산업 단지의 메카로 할 수 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창원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여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창원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마산 옆에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개발되기 전에 이렇게 논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여기 공장들이 들어섰잖아요. 가운데 쭉 도로가 있고 어, 이 밀집도가 엄청나죠. 이 지금은 이제 막 엄청난 공장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기계를 다 생산할 수 있겠죠. 더불어 이제 해외에서도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미래의 모습까지 연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단지가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예요. 여기도 바닷가에 한국의 동쪽입니다. 경주, 포항. 내일 모레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아시안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전 세계 리더들이 옵니다. 트럼프도 오고 또 시진핑도 오고 또 일본의 새로 당선되신 총리도 오시고. 근데 이 울산이 이게 화학단지로 일단은 집중적으로 개발됐어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 세 개 산업이 집중된 산업단지가 이 울산 산업단지예요. 한국의 유명한 현대자동차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조선, 배 만드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유를 이제 원유를 들어와서 정제하고 또 부산물을 만들고 하는 데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가장 많이 집약돼 있습니다. 여수에 또 이 석유화학단지가 있지만 규모는 여기 훨씬 크죠. 그래서 울산 산업단지에 보면 자동차는 전국 1위예요. 이게 매출액입니다. 울산이 61조 2,524억 원인데 이 중 전체 자동차의 24.5%가 지금 울산에서 만들어졌다. 석유화학은 30.7%, 조선은 26.2%가 지금 울산에 집약적으로 돼 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늘에서 본 산업단지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건 뭐 일단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집약돼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몽골에 지금 전혀 개발되지 않은 그런 땅들이 많은데 몽골도 이제 산업화를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본 강의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투자 사업을 건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투자를 어떻게 계획을 했고 또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6개 산업이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80년 말까지 두 번째 제철 회사를 만들겠다.
예, 제가 포항제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포항제철이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죠. 그런데 두 번째 제철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화학에서도 계열 공장을 대폭 76년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비철금속이라 하면 철이 아닌 금속이죠. 그러니까 코퍼죠. 아이언, 납, 알루미늄 이런 재련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그러한 비철 금속이잖아요. 이걸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계 산업에서는 이제 내륙형과 임해형으로 구분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륙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안쪽에 내륙에 존재하는 기계 산업이고 임해형 이건 바닷가에 근접한 거죠. 바닷가에 근접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아까 창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창원이 바닷가에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임해형이죠. 구미공단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구미공단은 사실은 내륙이죠. 바닷가를 가려면 멀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제 기능별로 배치를 했고, 조선 산업은 이건 이제 조선 능력을 이제 키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 대단히 조선소를 이제 건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요즘 트럼프가, 뭐죠? 음, 마스가라고 하는 영문으로 MASGA인데 마스가 여기 S라고 하는 게 이제 쉽빌딩이고 한국의 조선 산업의 건설 능력, 그다음에 이 설계 능력 이런 것을 높이 사가지고 미국의 그 떨어진 조선의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가장 배를 잘 만드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중국. 그 경쟁력이 대단하죠.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이제 좀 뒤떨어진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국은 조선 산업에 매우 관심을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 산업.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모토가 이제 국산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전자회사로서 이 전자회사를 매우 잘 키웠죠. 이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수출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산업별 투자 전략인 거죠. 실제적으로 보니까 중화학공업이 73년부터 81년도까지 이건 외국인 자본이죠. 외국 자본. 내자, 이건 내국 자본이죠. 이 합계를 봤을 때, 이 비중을 봤을 때, 이 여섯 개 업종 중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업종이 어딜까요? 철강이 22.7%입니다. 전체 내자와 외자, 외국 자본과 내국 자본을 합한 것이, 전체의 뭡니까? 9,593, 이게 100만 달러네요. 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계가 한 22.8%고 화학이 22.8%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합쳐도 66%, 67%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기계, 화학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건 외국 자본도 그렇고 한국적인 국내 자본도 그렇고 사실 외국 자본이 더 많네요. 5,773 100만 달러고 내자는 3,820 100만 달러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세 개, 이 여섯 개의 종합공업 안에서도 철강, 기계, 화학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어서 74에서 76년도까지 투자 계획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철강은 두 번째 재찰 계획을 세웠고 비철금속 또 국제 규모의 재련소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창원의 창원기계공업단지 내에 주물 공장, 정밀 단조 공장, 또 밸브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울산에 자동차 엔진 공장, 또 프레스 공장을 착공하겠다. 구체적인 거죠. 조선에서는 목표가 이제 지금 세계 12위의 조선 강국을 달성하겠다. 이 70년대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대단히
조선소를 착공하겠다. 전자산업에서는 이제 민생용 또 산업용 기계 공장을 만들겠다. 또 화학 공장에서는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7개 공장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펄프, 자동차 타이어 공장 이런 거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기간을 보니까 77년부터 81년도까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생산 또 수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살펴보죠. 4차 계획인데요. 4차 5개년 개발 계획이죠. 이건 실적이 아닌 계획입니다. 계획. 수출만 한번 볼까요? 수출. 생산 쪽은 좀 두고 수출. 철강은 수출을 얼마만큼 하겠냐? 3배 정도를 증가시키겠다. 5년 내에 철강 수출을 3배 정도 증가시키겠다. 비철금속은 9배, 9.5배. 그러니까 가장 큰 높은 수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기계는 한 4.9배, 전자는 4.8배, 조선은 한 2배 정도, 1.9배, 석유화학, 여기 5배, 평균 5배 정도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겠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중화학공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어, 표 5-8은 투자 계획이죠. 고정자본 형성이라는 게 투자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정자본 형성에게 투자 계획을 보니까 전체 제조업은 3차 계획에 비해 4차 계획에 투자는 1.8배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종업이 한 18.6%, 경공업은 1.7%, 굉장히 대비가 되죠.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차 계획에서. 비철금속은 4.9배, 가장 높죠. 아까도 봤지만, 기계 산업이 3.1배, 석유화학이 3.3배, 이 정도로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중화학공업이 그냥 양적인 어떤 볼륨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중화학공업을 함에 있어가 되도록이면 한국식으로 하겠다. 한국식 모델을 구상하겠다.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어떤 나라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뭐 벤치마킹 안 할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을 하되 한국적인 모델을 세워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적인 모델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 중화학공업이 뭔지 잘 모르는데 뭐 한국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미래 불확실한데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정부가 뭔가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가지만 전체적으로는 프라이빗 섹터, 민간이 주도하는 중화학공업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만들어진 어떤 중화공업 제품이 어떤 제품의 수요와 연계되어 있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중화공업을 한꺼번에 뭐 몇천억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기별로 1차, 2차, 3차 단계별로 투자를 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규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러려면 공장의 규모도 커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업 기지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기지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한국이 노동력이 풍부했어요. 노동집약적 부분은 우선 개발을 하는데 여기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으로 기술과 기능을 더 중시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자원의 합리적인 또 적극적인 도입과 이용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한국식 모델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법률과 제도가 공업화를 함에 있어가지고 구비가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이런 법률과 제도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기업들로서는 이게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공업화를 하면서 일본과 독일을 많이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벤치마킹 했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산업화 계획을 많이 벤치마킹 했어요. 보면 석유화학공업 육성 5개년 계획, 이 55년도에 일본에서 한 거죠. 그다음에 기계공업 지능 임시 조치법, 이것도 56년에 일본에서 한 거를 이제 벤치마킹 한 거예요. 전자공업, 또 합성수지공업, 항공기까지 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과연 공업화를 하면서 이러한 법률적인 것을 어떻게 실행해 봤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본 거죠. 한국도 여기 맞춰서 유사한 법률적인 것 제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진입유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하는데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검증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더구나 1년 내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지으려면 중화공업장진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주저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중화공업 기지 건설의 중요성, 기계공업 중요성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설득뿐만 아니라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또는 철도를 놓아준다든지 또는 그 기업이 입지할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비용을 낮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뭐든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적인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확실하고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면 금융적인 측면, 그 다음에 텍스, 조세적인 측면에서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국민 금융 편의를 제공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대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 안에 국민투자기금이라는 게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출을 요청하면 기업들이 그거를 아주 싼 이자에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금융 편의를 제공한 거죠. 그다음에 텍스를 감면시켜 주는 거예요.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 일정히 자기들이 매출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인세를 이제 내게 되는데 그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준다. 그럼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이 발생하겠죠. 이런 유도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해왔죠.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실효 보호율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뭔가 보호를 해주는데 실질적인 유효한 그런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실효 보호율이라는 게 통상은 이제 관세와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되잖아요. 일본에서 또는 말레이시아 또는 뭐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중간재가 됐든 최종재가 됐든 관세를 부여할 텐데 이 관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국내 유산 산업에서 만든 제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실효라는 게 effective라고 하는 뜻이죠. 유효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에서 관세 이전의 부가가치를 빼고 그것을 관세 이전의 부가가치로 나누면은 이게 실효 보호율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발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합시다. 우리 한국의 부산에 아주 신발 산업이 매우 유명했어요. 신발을 사는데 현재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신발 가격이 프리 트레이드면 이제 국제 가격이죠. 그 20불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30% 관세를 매기니까 이게 26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신발을 만드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가죽이 필요하잖아요. 가죽이 중간재죠. 중간재는 국제 가격이 12불인데 여기는 텍스가 없어요. 텍스가 없다 그러니까 동일하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할 때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프리 트레이드에서는 20불에서 중간재 비용을 빼는 12불을 빼게 되면 8달러가 되겠죠. 부가가치 8달러. 관세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는
26달러에서 12달러를 빼니까 14달러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어요. 관세 이후에는 14달러인데 관세 이전에는 8달러가 됐어요. 그럼 실효 보호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효 보호율은 14달러에서 8달러를 빼고 이걸 8달러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8달러분의 6달러가 되니까 이게 비율이 0.75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효 보호율은 0.75. 이걸 좀 곱하기 100을 하면 75%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합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미국에 들어온 제품에다 뭐 100%든 25%든 15%든 이 관세를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국 내의 제품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한국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적용을 해준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 한국의 자동차 회사, 좋죠.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실효 보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78년도 제조업 평균 한 32%, 농업은 57%. 한국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농업은 뭐랄까, 해외 시장에 오픈하려고 하지 않죠.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삼아서 실효 보호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로서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본뿐만 아니라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종업원도 필요하잖아요. 이 종업원을 그냥 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퀄리티가 높은 상태로 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진입 유도 대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이 사실은 또 하나 어려운 게 연구 개발 능력이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당시는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근데 연구 개발 기능을 정부가 일정 부담을 하는 거죠. 정부 안에 이제 연구 개발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들이 이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연구를 R&D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지원도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민간 주도형의 산업화, 공업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앞에서 나서서 깃발을 들고 선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중화공업의 수행자는 산업계라고 하는 거죠. 산업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 그런 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서두에서 강의 맨 처음에 서두에서 퍼블릭 섹터하고 프라이빗 섹터의 생산성이 어디 높을까? 어디가 더 효율적일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프라이빗 섹터가 높죠.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부는 퍼블릭 섹터잖아요. 전체적인 그 프레임만 유지를 해주면 되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산업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능률이 극대화, 능률은 이제 생산성이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제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서로 연계가 되어서 산업이 세팅이 되고 공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국이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도 많지가 않아, 넓지가 않아요. 그 중국과 같이 다른 거죠. 여러분 몽골 다른 거죠.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내수, 도메스틱 디맨드가 조금 약하죠.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근데 중화공업이라는 게 수출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전량 또 제품을 수출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안정적인 수요가 있으면 매우 든든하잖아요. 이 안정적인 수요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안정적인 수요가 필요한 것인가? 그거는 어떤 산업 간의 연관 효과가 있어야지만이 그 안정적인 채널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기계 산업과 전자 산업이 있어요. 이것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부속되는 비철 금속, 아까 말씀드린 동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연계가 돼가지고 발전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TV 만드는데 납땜도 하잖아요. 납도 필요해요. 납 사실 사람 몸에 좋지는 않지만 그런 비철 금속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연계돼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수 산업, 이건 이제 군대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탱크, 뭐 여러 가지 군대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군수 산업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기계 산업에서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창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 도메스틱에서 서로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중화공업이 되려면 이런 내부에서의 국내 도메스틱 디맨드가 존재해 줘야 한다는 거죠. 철강하고 조선산업의 관계 어때요? 아까 조선산업을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지금 목표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배를 만드는데 철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엄청난 철강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포항제철에서 만들어서 그걸 잘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때 배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서로가 연관 효과가 전방 연관 효과 또 후방 연관 효과 이런 관계들이 잘 그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수가 받침이 되면서 그 다음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수를 창출하고 산업 연관 효과를 극대화해서 아, 연간 추진 계획에 이 수요 창출이 고려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계적 접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럼썸으로 그냥 확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 또 10개년 계획, 이 단계를 세우고 이 안에서 그 첫째 연도는 뭘 만들고 둘째 연도는 어떤 공장을 만들고 쭉 단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됐는데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철강에서는 1단계 제1제철을 확장, 익스텐션 시키는 거죠. 만들어진 제철 회사를 확장하는 거죠. 2단계에서는 이제 제 두 번째 제철 회사를 건설하는, 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좀 굉장히 개념이 명확하죠. 1단계에서는 확장하고 2단계에서는 그거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비철금속에서는 아까 저 비철금속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1단계에서는 동하고 아연 공장을 먼저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납하고 알루미늄은 그 다음 단계를 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화학산업은 일단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을 하는 거죠. 확장. 2단계에서는 여천. 이건 이제 호남 쪽에 있어요. 한국의 웨스트에 있는데 이 여천 석유화학단지를 하나 더 만들겠다. 확장과 건설을 하는 거죠. 기계산업은 1차에서는 이제 10개 내지 20개 공장을 입주를 시키는데 그 다음에 2차에서는 그 기지가 충분히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기지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기지가 다 완벽하게 세팅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조선산업의 1차 여기는 1차만 있는데 이거 단계가 있잖아요. 대형 조선소를 먼저 만들어요. 세 개를 만들고 그 대형 조선소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작은 배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중형 조선소를 하나 건설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인 중화공업 정책을 입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여러분 그냥 말 그 뜻대로 규모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규모의 경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규모의 경제. 영어로 economies of scale이죠. 규모, 스케일을 키워나가는데 그게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규모가 커진다고 하는 건데 커진 내 규모에도 불구하고 평균 비용, 여기 평균 비용이라는 게 에버리지 커버예요. 에버리지 코스트거든요. 역시 다운된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요.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공장을 만들면은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건설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생산량으로 나눈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작정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Y축은 이제 코스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X축은 생산량이에요.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마일 커브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초기 0부터 시작해서 증가하기 시작하면 에버리지 코스트가 다운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운되다가 어느 저점을 통과하면 Q0인데 Q0를 지나면서부터는 에버리지 코스트가 증가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생산 규모를 증가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코스트가 다운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노리겠다고 하는 거죠. 한국 경제가 중화공업을 하면서 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도록 초반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뭐 몽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 내에서는 이런 현상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규모의 대형 기업 공장을 이제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 한계와 수출 지향. 아까 말 시장 한계라는 것은 국내 시장이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에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는 수출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입 유도, 그다음에 공급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랄까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자원이 부족해요. 리소스가 부족하죠. 자본도 부족해. 인력도 부족해. 기술도 부족해. 이 후진국이 이제 공업화를 시작할 때 닥치는 도전적이죠. 도전인 거죠. 병목 현상, 바틀렉이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일단 대형 공장을 세우는데 일단 한두 개 공장으로 집중을 하겠다. 많이 버리지 않고 한두 개 공장으로 집중을 해서 주어져 있는 자본,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집중시켜서 이런 것들이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이 집중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겠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뭔가 진입할 수 있는, 베팅을 할 수 있는, 투자 베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공업 기지화. 그 말씀드린 창원, 그다음에 울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기지화를 했고 사실은 이거 기지화를 하는 또 에디셔널한 베네핏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기업을 운영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항상 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가 딱 세팅이 되면 그걸 아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공해 발생을 한 군데서만 공해가 발생하면 공해 발생을 거르는 장치를 만들면 되잖아요. 공해를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기지화하는 것을 이 후발 공업국인 한국이 취했던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그 노동집약적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서는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했죠. 지금 몽골과 같은 거예요. 몽골 한 가정에 4인 이상의 자녀들을 뒀잖아요. 한국이 그때는 4인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4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동력이 많이 존재했죠. 그래서 노동집약적 산업 생산 방법을 먼저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만족한 게 아니라 이제 일정한 수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노동집약적 산업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는 우리 한국에서는 신발 산업, 섬유 산업 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든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먼저 유치를 했는데 이 안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인력이 필요했어요. 또 기능 인력이 필요했어요. 이 기술 인력이라는 보통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하이 스킬을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이죠. 그러니까 설계까지 가능한 인력인데 기능 인력은 테크니션이라고 그러죠. 뭔가 스킬만 우수한 그런 인력이. 어쨌거나 기능 기술 인력 매우 중요한 인력인데요. 이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학력을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 인력 공급까지도 염두에 둬서 공업화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마다 기술연구소가 있어요. 삼성,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저 연구소가 있습니다. 기술연구소가. 이런 연구소들을 이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을 재교육할 수 있잖아요. 이걸 OJT라고 그러죠. On the job training, on the job training. 그 현장에서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어드밴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잡실 건데 해외 자원을 이제 합리적으로 도입하고 이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많이 벤치마킹 한 것이 독일하고 일본이었다. 독일 사실은 2차 대전 일본도 2차 대전에 지금 패망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외국 자본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세웠던 이용했던 계획들,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응용을 했는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차관 도입, 차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일정한 이건 상업 차관이니까 나중에 돈 갚아야 돼요. 이자를 해쳐서 갚아줘야 돼요. 이 중화학공업 상업 차관 비중이 53.7%또 됐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 다이렉트리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어, 그런 투자를 우리가 좀 유도를 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화공업에서는 이게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70년대 초반에는 이제 이미 선진국들은 먼저 공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공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기술 수준이 좀 낮은 또는 뭐 공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산업들을 좀 탈피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계, 철강, 조선, 전자산업이 그런 건데 이제 선진국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국제적인 분업화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이 후진국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바로 뭐랄까, 나이스 찬스를 얻게 된 거죠. 어, 그렇게 행운이 있는 거죠, 행운. 그런 부분들을 한국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이제 후진 공화국인 한국에 급격하게 진출할 수 있는 사실은 선진국도 좋고 후진국인 한국도 좋았던 거죠. 선진국은 그런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공해도 많이 유발되는 거를 넘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서 자기네들은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산업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서 이게 이제 탈공업화된 이 선진국들의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좋았던 거죠. 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중화학공업의 수출 지향 전략의 성과들 어떤 모습으로 수출 지향 전략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국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것이 필연적인데, 과연 그렇게 수출을
해서 그 성과들은 어떻게 얼마나 달성됐을까? 독일과 일본도 역시 그런 수출 지향 전략을 취했는데 이 공업화로 인한 수출 지향 결과 그걸 이제 수출의 그 중화 공업화율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독일은 74.5%, 일본은 72%, 2.4% 굉장히 높지요, 퍼센테이지가. 어, 그래서 이 수출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수출의 중화공업화율 70년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서독 4개 국가를 비교했는데요. 70년도에 일본은 그게 수출 비중이 72%, 미국은 62%, 영국 65%, 서독이 74%. 굉장히 높죠. 미국과 영국은 60%대인데 서독과 일본은 70%대예요. 굉장히 수출을 많이 이쪽에 중화공업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중화공업과 경제 발전의 어떤 관계성인데요. 73년에 종합공업 정책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 한국은 경공업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화공업이 되면서 이 중화공업 수출이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화공업이 수출 산업을 주도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고도산업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공업 전체 산업들을 볼 수 있으면 전체의 그 수출 목표가 현재 어, 중화공업 제품이 공산품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6%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4차 계획 때. 밑에는 이제 산업별로 좀 다르죠. 기계는 10%, 조선은 6.4%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비철금속, 철강 이게 산업별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걸 이제 철강제 수급 계획을 보게 되면 수출 비중이 지금 총 수요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아니고 생산액 중에서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러니까 78년도는 2336 M 오버 T 이렇게 됐는데 이게 생산액 5555 MT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였어요. 평균적으로는 37%. 그러니까 미국이나 저기 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아직도 더 갈 길이 멉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수출 비중이 지금 점선으로 돼 있어요. 74년 34.2%에서 80년 30.0%까지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산업의 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될까? 기계 산업. 74년도에 18.2%인데 쭉 증가해서 81년도에는 31%, 평균 24.1%. 기계는 좀 많이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그림으로 보면 상향하는 이런 수출 비중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 만드는 거. 조선산업 수출 비중이 73년도에 56%인데 80년도에는 89%까지. 그 배를 만들어서 당연히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배를 만들어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아주 뭐 높은 수준으로 출발했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자. 전자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수출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산업인데, 수출 비중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후에도 보더라도 당연히 수출 비중이 많이 높았죠. 여러분들이 제가 호텔에서 보니까, TV가 한국의 LG 제품이더라고요. LG 제품. 여러분들도 한국 제품, 전자제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전자제품 수출을 이제 한국이 계획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건 제주 성장 기여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산업들이 전부 다 제조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특히 두 개로 나누면은 하나는 중화학공업이 있고 경공업이 있고 두 가지 섹터로 나눌 수가 있죠. 중화학공업은 어떤 부분들이 더 큰 기여를 했냐면 소비 확대하는 기여는 24%밖에 안 되는데 수출을 확대해가지고 제조 전체 기여한 기여율이 35.9%다. 그 얘기죠. 경공업은 어때요? 경공업의 수출을 통해서 제조업을 성장시켰다고 하는 기여도는 한 32.5%인데 경공업은 소비를 확대해서 제조업의 성장을 기여한 비율이 약 58%. 그러니까 경공업은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소비를 한 것이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공업과 경공업은 제조 성장 기여도의 중심 축이 좀 다르죠. 중화공업은 수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대신에 경공업은 소비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 그래프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화공업 수출 비중이지만 수출 증가의 기여율도 보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수출 비중은 총 수출액 중에서 중화공업 차지한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 수출 증가 기여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증가하는 증가율이 있잖아요. 그거 분의 중화공업 수출 증가율. 약간 조금 비교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면 증가 기여율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평균적으로 72년부터 79년도까지 중화공업 수출 비중은 한 31% 정도인데 이 중화공업 수출이 총 수출에서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45.7% 나와 있어요. 79년도에 58.9%였으니까 73년부터는 55.2%네요. 상당히 50%가 넘는 기여를 했어요. 수출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10% 증가했다 그러면은 중화공업에서 수출 증가율이 한 5% 이상 됐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고 위에는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이고 밑에 수출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 중화공업이 이제 결과적으로 성적표죠. 중화공업화에 대한 성적표. 그걸 경제 성장률과 자본 투입, 그다음 무역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를 잘 보시면 중화공업 시기가 73년부터 81년도까지 8개년 있죠. 이때 이제 실질 GDP 증가율을 보게 되면 경공업이 파란색 11%, 중화공업이 16.7%요. 중화공업이 훨씬 우수했죠. 그다음에 중화공업이 끝나고 7차 계획까지 기간을 보게 되면 경공업의 실질 GDP가 4.7%, 중화공업이 12.8% 증가했어요. 계속적으로 중화공업이 GDP 증가율이 크죠. 경공업에 비해서. 그다음 7차 계획 이후 97년부터 최근 2024년도까지는 비록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으나 경공업은 1.4%, 중화공업 4.6%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중화공업, 경공업 부문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훨씬 중화공업이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본 투입은 어떨까요? 중화공업 시기에 경공업의 자본 스탁 증가율이 13.8%였는데 중화공업은 24.8%,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자본 스탁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70대 중학공 이후에 7차 계획까지 보면은 경공업 8.8%, 중학공 14.2%. 여기도 역시 중학공업이 자본스탁 증가율이 높았죠. 7차 계획에서 현재까지 2024년도까지 보면은 경공업이 자본스탁 증가율이 1.4%, 중학공은 5.5%. 사실 그 배율을 따지면은 훨씬 근 5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증가율 격차가 경공업과 중화학업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자본 스탁 증가율 둔화가 되는 건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분의 자본 스탁 증가율 격차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수출을 아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출 증가율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종합공업 시기 77년, 81년도 사이에 경공업의 수출 증가율은 15.7%, 중화공업의 수출 증가율은 24.8%. 상당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공업에서 7차 계획까지는 경공업 4.2% 수출 증가율인데 중화공업 15.1%. 그죠? 금액도 커요. 금액도 당연히 수출액도 당연히 차이가 있죠. 7차 계획에서 현재까지 여기는 2019년까지만 돼 있는데 경공업 4.9%, 중화공업 7.2% 증가하는. 그러니까 역시 이 경제 성장률, 자본 스탁, 그다음 무역 등 수출인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중화공업이 확실히 한국 경제를 리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국의 종합공업화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